2025년 LA에서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며 거리는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속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한 SNS 발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그의 발언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커뮤니티의 한 사건을 다시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시나요? 경찰도 정부도 도움을 줄 수 없던 그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선택한 충격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상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걸고 싸운 그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 헨리라고 합니다. 60대 후반, 이제는 은퇴한 여기자예요. LA에서 30년 넘게 기자로 일해왔죠. 경찰 폭력, 인종 갈등, 정치 스캔들, 이런 어두운 사회 문제들을 파헤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펼쳐보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LA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뉴스를 읽는 이 시간이 참 평화롭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강경한 불법 이민자 정책들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대량 추방 계획, 국경 장벽 건설,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발언들. 이런 정책들이 LA의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인종 간의 불신과 경찰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LA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꾸 과거가 떠오르거든요. 특히 1992년 그 일 말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문득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1992년 4월 29일, 로드니 킹 사건의 판결이 나왔던 그날 말입니다.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1991년 3월 3일 새벽이었어요. 로드니 킹이라는 25세 흑인 남성이 과속으로 경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체포를 피하려다가 결국 붙잡혔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바닥에 쓰러진 로드니 킹을 4명의 백인 경찰관들이 무려 56번이나 구타했어요. 경찰봉으로 마구 때리고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근처 아파트에 살던 조지 홀리데이라는 시민이 캠코더로 이 장면을 촬영했어요. 그 영상이 방송에 나오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구타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특히 LA의 흑인 커뮤니티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인 1992년 4월 29일, 4명의 경찰관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재판이 LA가 아닌 시미밸리에서 열렸는데 그곳은 백인이 대부분인 보수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배심원 12명 중 10명이 백인이었죠. 기자로서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불타오를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는 마치 폭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았거든요. 이번엔 정말 큰일이 터질 것 같아. 저는 동료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우스 센트럴 LA 지역으로 가는 길에 벌써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거든요.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점들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경찰 사이렌이 울려댔죠. 하지만 경찰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저는 카메라맨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취재했어요. 분노한 시민들이 상점을 약탈하고 건물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을 취재해왔지만 이번만큼 광범위하고 격렬한 폭동은 처음이었어요. 첫날 오후부터 밤까지 계속된 폭동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플로렌스 앤 노맨디 교차로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사우스 센트럴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리커 스토어들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됐고 대형마트들도 약탈당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레지널드 데니 사건이었어요. 백인 트럭 운전사였던 그가 폭도들에게 끌려나와 무자비하게 구타당하는 장면이 헬리콥터에서 생중계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폭동이 단순한 항의 시위를 넘어선 무차별적 폭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어요. 워낙 광범위하고 갑작스럽게 터진 폭동이라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소방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타는 건물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끌어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 폭동이 얼마나 더 커질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지 말이에요. LA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여 사는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흑인, 백인, 라틴계, 그리고 여러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이런 폭동이 일어나면 누구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폭동이 더 넓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폭동이 LA의 한 구석에서 벌어질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을. 둘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켰습니다. 밤새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폭동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느끼는 그 독특한 흥분감 말입니다.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이번 폭동은 뭔가 달랐거든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카메라 장비를 챙겼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집을 나섰죠. 차를 몰고 사우스 센트럴로 향하는 길, 도시의 분위기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은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보였어요. 일부 상점들은 아예 문을 닫았고 열려있는 곳들도 창문에 합판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지면 LA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겠어. 혼자 중얼거리며 운전했죠.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전날보다 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건물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깨진 유리와 잔해들이 거리에 널려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탄 냄새와 최루가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 상점 앞에는 흑인 소유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그나마 피해를 피하려는 절박한 노력이었죠. 보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제가 카메라맨 스티브와 함께 현장을 취재하고 있을 때 한 지역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흑인 남성이었어요. 기자 양반, 이거 진짜 심각해요. 어젯밤에 우리 동네 마트 3군데가 털렸어요. 경찰은 어디 있었습니까? 경찰? 그들은 부유한 동네나 지키러 갔어요. 우리 같은 데는 신경도 안 쓴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이번 폭동의 핵심이었어요. 단순히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불평등과 소외감이 폭발한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폭동이 사우스 센트럴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의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웨스트 사이드에서도 약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리우드 블러바드에서 상점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드 위셔 지역으로도 폭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티브와 상의했습니다. 스티브, 우리 좀 더 넓은 지역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 이게 LA 전체로 번지고 있어. 어디로 가볼까요? 일단 북쪽으로 올라가 보자. 미드 위셔 쪽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차를 몰고 북쪽으로 향하면서 저는 라디오를 통해 계속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지역 이름이 자꾸 언급되는 게 들렸어요. 코리아타운 인근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상점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러 피해 지역 중 하나로만 생각했어요. LA에는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있었고 이런 폭동이 일어나면 소수 집단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인타운에 대한 언급이 점점 많아졌어요.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폭도들의 행렬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버몬트 애비뉴 일대의 한국인 상점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한인타운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30년간 LA를 취재해오면서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무지했다고 봐야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제게는 멀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정말 기본적인 것뿐이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다는 것, 분단 국가라는 것,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 정도. 그마저도 피상적인 수준이었죠.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더욱 몰랐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생소했거든요. 가끔 한국 음식점을 지나치면서도 아시아 음식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LA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이유로 미국에 오게 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제가 가끔 봤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참 단편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일하며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미국 사회의 주류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성실한 이민자들이라는 인상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이나 정신세계, 그들이 왜 미국에 왔는지,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이유로 온 이민자들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한인타운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올림픽 블러바드 근처에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죠. 기자로 일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티브, 한인타운 쪽으로 가볼까? 한인타운요?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라디오에서 자꾸 언급되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방향을 바꿔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올림픽 블러바드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곳이 LA에 있었다니.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글 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한국 음식점들, 한국 상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인타운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도로에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차들만 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불안해 보였어요. 몇몇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분위기가 이상해. 그때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가보자.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30년간의 기자 본능이 저를 그 연기가 나는 곳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폭동이 확산되는 모습을 취재하며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처음에는 한인타운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폭동 첫날 밤, 저는 한인타운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상점들이 하나둘씩 파괴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경찰은 어디 있는 거야? 저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인 상인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기자님, 경찰에 911 신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경찰이 곧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죠.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에게 자신을 보호하라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경찰과 군대는 베벌리 힐스와 웨스트, 할리우드 같은 부유한 지역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한인타운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중년 한국인 남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세금을 안 냈나? 우리가 법을 안 지켰나?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이들 교육시키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법 지키며 살았다고요. 또 다른 상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왜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한 여성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백인들 사는 동네는 지켜주면서 우리는 왜 버려두는 거야? 우리도 미국 시민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정당한지 깨달았어요. 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믿고 이 나라에 와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이 내린 결단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상점 주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걱정스러운 이웃들이 모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움직임이 체계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과 상점을 지켜야 해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다른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야죠. 저는 그들이 자경단을 구성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중요한 지점들을 파악하고 연락망을 구축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상인은 지도를 펼쳐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점이에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들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만들어야 해요. 저는 그들의 단합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이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맡았습니다. 누군가는 무전기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식료품을 모으고, 또 누군가는 의료용품을 챙기고 있었죠.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거든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인타운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돌았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들, 연기 냄새,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계속되었죠.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결단력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존재 자체,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이튿날 새벽, 저는 한인타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연기로 뒤덮인 가운데 상점 건물들의 지붕 위에 검은 실루엣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화재를 피해 대피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은 총기와 무전기를 들고 있었죠.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실루엣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어젯밤 작전 회의를 했던 김 씨가 가장 높은 건물 지붕에 서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박 씨와 이 씨가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저게 뭐야? 저는 카메라맨에게 물었습니다. 카메라맨도 놀란 표정으로 답했어요. 글쎄요, 뭔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전기에서 정적이 흘러나오더니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초소에 알립니다. 동쪽에서 약 20명 정도의 그룹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은 준비 태세를 갖추세요. 각 건물 지붕에서 즉시 응답이 왔어요. 1구역 준비 완료. 2구역 준비 완료. 그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지붕 위에 한국인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자 맡은 구역이 있었고 서로 시야가 겹치도록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슈퍼마켓 지붕에서 한 노인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윤 씨였습니다. 기자님, 위험하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윤 씨가 소리쳤어요. 그의 손에는 M1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총이었죠. 저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지붕에 올라가 계신 거죠? 윤 씨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는 공산군으로부터 조국을 지켰어요. 지금은 폭도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 전쟁을 겪은 노병의 의연함이 배어 있었어요. 다른 건물에서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인 강 씨가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상인들에게 자세히 지시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저 모퉁이까지가 우리 사격구역이에요. 절대 그 라인을 벗어나지 마세요. 형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한 젊은 상인이 보고했습니다. 강 씨가 즉시 답했어요. 3층 옥상에 이 형님과 교차 사격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작정 지붕에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의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것이죠. 한 상점 지붕에서 리처드 리라는 상인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있죠?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통화를 마친 그가 다시 총을 잡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 신호가 울렸습니다. 3구역에 알립니다. 서쪽에서 대규모 집단이 접근하고 있어요. 약 5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즉시 들렸어요. 모든 구역은 2단계 경계 태세로 전환하세요. 하지만 먼저 공격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방어만 합니다. 지붕 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매서웠어요. 한 젊은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1구역입니다. 처음이라 너무 긴장돼요. 윤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다, 아들아. 나도 처음 전쟁 나갔을 때 그랬어. 깊게 숨 쉬고 가족 생각해. 그러면 용기가 날 거야. 저는 캘리포니아 슈퍼마켓 앞에서 특히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 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지붕 위에서 긴 총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마치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폭도들이 실제로 한인타운 경계선에 나타난 것이죠.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모든 초소에 알립니다. 타겟들이 1구역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관찰하세요. 지붕 위의 한국인들은 완전히 정적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들이었습니다. 폭도들 중 몇 명이 한 상점에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윤 씨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거기 서세요.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폭도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붕 위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한국인들을 본 것이죠.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서부 영화에서 결투를 앞둔 순간 같았습니다. 그때 강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킬 권리도 있어요. 선택은 당신들이 하세요. 결국 폭도들은 돌아섰습니다. 한국인들의 결연한 의지 앞에서 물러선 것이죠. 지붕 위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창리라는 상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 것을 지키려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대응해야 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지붕 위의 한국인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루엣이 석양에 비쳐 더욱 장엄해 보였어요. 마치 고대 성벽을 지키는 수호자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어요. 경찰이 그들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죠. 한 상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라를 지켰고 베트남에서는 동맹국을 도왔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거죠. 장소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밤이 깊어지자 지붕 위에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교대 근무가 시작된 것이죠. 그들은 밤새도록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루프탑 코리안들의 존재는 곧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뉴스 카메라들이 그들을 찍기 시작했고 그 이미지는 1992년 LA 폭동의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 카메라들이 담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겪은 노병들의 경험과 젊은 세대의 용기가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어요. 폭동 3일째가 되자 지붕 위에서 시작된 한국인들의 방어 작전은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순한 자기 방어를 넘어서 진정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전 김 씨가 무전기로 전체 지령을 내렸습니다. 각 구역을 책임지고 있던 박 씨, 윤 씨, 이 씨, 최 씨가 지붕에서 내려와 김 씨 슈퍼마켓에 모였어요. 저는 그들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지도를 펼쳐놓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각 건물을 중심으로 방어했지만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윤 씨는 한국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고립된 거점들의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모든 거점을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었습니다. 박 씨는 각 건물 사이에 로프를 연결하여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도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연락선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 씨도 이 아이디어에 즉시 동의했어요. 최 씨는 각자 가진 물과 음식을 조금씩 나눠서 비상시에 대비하자고 했습니다. 길게 버틸 건 아니지만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말이죠. 저는 그들이 게릴라 전술의 정수를 한인타운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진짜 전략가들이었어요. 교대 시스템도 전체적으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고 분석했어요. 이 시간대에는 모든 건물에 2명씩 배치하고 낮에는 1명으로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때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자신의 지붕 열쇠를 김 씨에게 건넸어요. 만약 자신이 못 오게 되면 자신의 구역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다른 구역장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열쇠를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어요. 윤 씨가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라는 것이었어요. 1구역이 위험하면 5구역도 위험하고 3구역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박 씨도 그들의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며 동의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의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구역에서 대규모 폭도 집단이 접근한다는 신호가 왔을 때 즉시 전체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어요. 김 씨가 무전기를 통해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3구역에 대규모 집단이 접근하니 1구역과 2구역은 즉시 지원 사격을 준비하고 4구역과 5구역은 후방 경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각 건물 지붕에서 한국인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1구역의 박 씨가 3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각도로 이동했고 2구역의 젊은 상인들이 교차 사격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 씨가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어요. 약 50명 정도가 접근하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즉시 모든 구역에 2단계 경계 태세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어요. 윤 씨의 확성기 목소리가 한인타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서세요. 이곳은 사유재산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정당방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경고에 폭도들이 잠시 멈춰 섰어요. 각 건물 지붕에서 총구가 그들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폭도가 돌을 던졌어요. 윤 씨 근처 건물 벽에 돌이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김 씨가 무전기로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발포하지 마세요. 아직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냉정한 판단력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흥분한 상황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박 씨가 확성기를 잡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과 재산을 지킬 권리도 있어요. 제발 물러가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폭도들은 돌아섰습니다. 조직적이고 결연한 한국인들의 방어 태세 앞에서 물러선 것이죠. 무전기에서 안도의 한숨들이 들려왔어요. 이 씨가 상황 종료를 보고했습니다. 폭도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들 구역에는 피해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구역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그들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평범한 상인들이었지만 함께 뭉쳤을 때는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집단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목격했습니다. 지붕에서 경계를 서던 사람들이 교대 시간에 맞춰 김씨 슈퍼마켓에 모였어요. 하지만 각 건물에는 여전히 경계 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가 하루를 정리하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오늘 그들은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말이에요. 윤 씨는 50년 전 전쟁터에서도 이런 동지애를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최 씨는 그들이 단순히 상점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공동체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미국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교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1차 교대가 시작되었어요. 각 건물에서 2명씩 올라가고 나머지는 1층에서 대기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한 정시 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매 30분마다 각 구역에서 상황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들의 전문성에 계속해서 놀라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구역에서 한 젊은 상인이 몸이 아프다고 보고했을 때 즉시 다른 구역에서 지원 인력이 파견되었어요. 아무도 혼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자신이 사구역까지 가서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했어요. 아픈 젊은 상인이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 씨는 가족이 아프면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게 당연하다며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공동체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개인과 개인의 구분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공동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처음 각자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던 상인들이 이제는 완벽한 협력과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조직이 되었어요.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갈 권리, 자신들의 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폭동 4일째, 저는 한인타운에서 한국인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붕 위에서의 긴장된 경계 근무 사이사이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대화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단합할 수 있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씨 슈퍼마켓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박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기자님, 궁금한 게 있어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전부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가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설명했어요. 김 형님은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일자리를 구해주셨어요. 윤 할아버지는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셨고요. 이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누군가 어려우면 모두가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죠. 윤 씨가 천천히 걸어와서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그는 자신의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1950년에 17살로 군대에 갔어요. 윤 씨의 목소리에는 회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말이에요. 전우들과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했어요. 그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의 전우예요. 미국이라는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지들이죠. 최 씨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트남에서도 그랬어요. 미군들과 함께 싸우면서 배운 게 있어요.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상점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족의 생계이자 꿈이자 미래였습니다. 한 젊은 상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미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자손이라고요. 김 씨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외로웠죠. 그래서 다른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집도 구해주고 아이들 학교도 알아봐주고요. 이 씨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 형님을 리더로 모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챙겨주시거든요. 박 씨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병원비도 함께 내주시고 번갈아가며 간병도 해주시고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윤 씨가 젊은 상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해.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그랬어. 품앗이라고 하지. 내가 너를 도우면 너도 나를 도우는 거야. 최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공한 건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고 그렇게 함께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국 사회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 달리 한국인들에게는 공동체가 생존의 기반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기자님,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요. 왜 아빠들이 위험한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 씨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이것뿐이에요. 이 가게, 이 동네, 그리고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어려울 때 도망간 아버지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아버지 말이에요. 이 씨가 자신의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게 제 딸이에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윤 씨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국을 지켰고 이제는 새로운 터전을 지키고 있어요. 이것도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거니까요. 최 씨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해요. 여기서 기회를 얻었고 가족을 꾸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두 나라 모두 제 조국이에요. 젊은 상인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끔 혼란스러워요. 학교에서는 미국식으로 살라고 하고 집에서는 한국식으로 살라고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알겠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걸요. 김 씨가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미국의 자유와 기회, 그리고 한국의 가족애와 공동체 정신. 둘 다 소중한 거야.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야. 저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공이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의미했어요. 한 사람이 잘 되면 모두가 함께 잘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기자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거든요. 가족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듯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씨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가족보다 더 가깝고 친구보다 더 끈끈한 관계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는 거야.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저는 그날 한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놀라운 단합력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폭동이 진정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방군과 주방위군이 도착하면서 LA의 거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한인타운의 상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 며칠간 목격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제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김씨 슈퍼마켓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에 탄 건물들, 깨진 유리창들, 그리고 여전히 공중에 남아있는 연기 냄새. 하지만 그 모든 파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온전히 남아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들의 터전이었습니다. 박 씨가 지붕에서 내려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기자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박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 사람들을 단순한 이민자 상인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조용한 사람들,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존재들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본 것은 평범한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강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윤 씨가 천천히 걸어와서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그는 여전히 M1 소총을 어깨에 메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지켜낸 게 뭔지 아세요? 윤 씨가 주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상점들이요? 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낸 건 희망이에요.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들을 봐왔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에게 상점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구현체였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어요. 이 씨가 건물벽에 기대어 서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영원히 2등 시민으로 살아야 할 테니까요. 저는 이 씨의 말을 들으며 한국인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산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김 씨가 다가와서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끝까지 버티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아버지들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텐데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남겨주고 싶었어요. 최 씨가 멀리서 걸어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태극기가 들려 있었어요. 이걸 집에서 가져왔어요. 최 씨가 태극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번에도 함께 싸웠네요. 저는 그 작은 태극기를 보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었어요. 태어난 나라와 선택한 나라. 그리고 그들은 두 나라 모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은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이민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동안 너무 조용히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로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 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제게 조용한 이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나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씨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법 지키며 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주지 않았죠. 이번 일로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지만 한국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서로 돕고 사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 이런 게 우리의 힘이거든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하지만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살아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하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국인들을 단순히 미국에 동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그들 고유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이 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때 박 씨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들려주었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총을 들었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의였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공격하지 않았고 끝까지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윤 씨가 답했어요. 그래요.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이니에지의 정신으로 행동했어요. 사람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했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한국인들이 가진 철학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어요. 깊은 도덕적 기준과 철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최 씨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아버지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한국 문화의 힘을 알게 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한인타운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은 제게 그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가치가 미국 땅에서 꽃피운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김 씨가 마지막으로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이번에 보여준 건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 나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편견과 무관심으로 가려져 있던 제 시야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적 가치의 실현이었고 자유와 권리에 대한 당당한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준 교훈이었습니다. 폭동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인타운에서 목격한 모든 것들을 기사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루프탑 코리안, 한인타운이 보여준 진정한 용기. 하지만 글을 쓰면서도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키보드를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하늘은 다시 맑아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들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윤 씨가 M1 소총을 들고 서 있던 모습, 김 씨가 냉정하게 상황을 지휘하던 모습, 박 씨가 확성기로 평화를 호소하던 목소리. 기사를 쓰면서 저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폭력이나 자기방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이었고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정의를 위해서는 맞설 수 있는 용기였어요. 그들은 총을 들었지만 마음은 평화를 향해 있었다. 저는 이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고 불가피하게 무력을 사용해야 할 때도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기사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 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그들의 철학,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였어요. 또한 저는 그들의 이중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뿌리를 잊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사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그들의 평화주의 정신이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했지만 결코 공격적이지 않았던 점,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했던 점, 그리고 끝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점.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평화주의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다. 그들이 지킨 것은 희망이었고 꿈이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썼습니다. 편견과 무관심으로 가려져 있던 시야가 어떻게 열렸는지, 한국인들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들을 조용한 이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미국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자유를 위해 싸우고 정의를 위해 일어서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가.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과연 이 글이 그들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독자들이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씨였어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인타운에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1시간 후, 저는 다시 한인타운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제게 낯선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배운 특별한 장소였어요. 김씨 슈퍼마켓에 들어가니 익숙한 얼굴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윤 씨, 박 씨, 이 씨, 최 씨. 모두들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영웅으로 보였어요. 기자님, 기사 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죠?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박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자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이해해 주셨다는 게 느껴져요. 윤 씨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기자님이 우리 이야기를 써주신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영웅으로 포장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죠. 저는 그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그 평범함이 더 대단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용기를 보여준 거니까요. 최 씨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기자님,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힘들 때 함께 버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으면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동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고 인간의 연대에 대한 감동적인 증언이었어요. 김 씨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우리가 직접 만든 김치예요. 저는 그 김치를 받으며 뭉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기자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한인타운을 떠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제 기사에는 더 많은 인간미가 담겨야겠다고요. 사건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찾아내야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삶에서도 한국인들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요.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LA 폭동에 대한 보도였어요. 하지만 그 뉴스는 제가 경험한 진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써야 할 기사의 의미를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제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독자들이 감동했다는 편지를 보내왔고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편견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르쳐준 공동체의 소중함을 제 살 곳곳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1992년 LA 폭동은 많은 것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인타운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992년 LA 폭동 당시 한국인들은 경찰이 벌인 한인타운을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지킨 것은 상점이 아닌 희망과 꿈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나오며 가장 큰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교훈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한국의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